제가 최근에 70년 된 보물책을 하나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같은 장편 소설에 푹 빠지기도 했었고요. 위대한 30인의 작가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가치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심리학 책과 그리고 순수한 호기심, 즐거움이 가득한 에세이, 마지막으로 독특한 질감을 가진 SF 소설까지 얼마나 좋은지 감도 안 오는 검은색 달의 부깅 월말 결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으로 이야기할 책은 이 책입니다.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카피라이터의 책인데요. 바로 헬 스테빈스의 카피 공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흔히 말하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을 완전히 납득시켜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은 정말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구매한 책이거든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SNS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PT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컨텐츠의 성격 그리고 핵심을 담은 짧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겁니다. 저도 유튜브 썸네일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제목 같은 거 이제 만들 때 오히려 영상 만드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구, 문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을 살 때 딱 한 가지 걱정, 고민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책이 1957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전이잖아요. 카피라는 게 아무래도 좀 트렌디해야 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요즘 세대에도 통할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기우였습니다. 이 책은 여전히 녹슬지 않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위대한 카피라이터 헬 스테빈스가 카피라이터로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 말들 그리고 주변에 한 조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일종의 카피 관련 명언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카피 그리고 글짓기와 관련된 글인데요. 가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이나 다른 유명 작가의 명언들도 들어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만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카피의 생명은 팩트 그리고 심플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둘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그 안에 대중들이 가질 만한 보편적 호기심을 한 스푼 딱 넣으면은 카피가 완성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진실하게, 자연스럽게. 기억하라. 카피는 기교를 부리지 않은 것처럼 들릴수록 더 기교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하면은 그냥 카피가 훌륭한 카피로 진화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독창성입니다. 그럼 독창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도 이 책 안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독창성이란 뭐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보고, 듣고, 읽고, 기억한 것에 나 자신을 더하면 된다. 바로 그렇게 나 자신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개척하는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진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5, 6년 전까지만 해도 느슨한 개인주의자라는 게 되게 흔한 말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정도도 아닌, 그러니까 완전히 파편화된 개인들이 모여서 사는 게 요즘 현대사회의 공동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라는 개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우리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깊은 나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게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사보세요 였다면은, 요즘에는 야 내가 이거 써봤는데 개좋음, 너네 이런 거 없지? 이게 훨씬 더 소구력이 있다는 거죠. 이 공식을 통해서 제가 막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썸네일과 제목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사자마자 3번 읽은 책. 제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조회수와 클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 오래된 책에 들어있는 인사이트가 여전히 작동하는구나, 녹슬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때문인지 몰라도 이 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통찰과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책이고요. 짧은 문장이나 짧은 글 안에 다양한 의미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실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떤 공식이나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야기할 책은 그 일본의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인 네모토 기스오 씨가 쓴 책입니다. 바로 무가치함의 심리학인데요. 삶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내가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 내 안의 심리를 이해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이론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심리학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완독해버릴 정도로 푹 빠져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은 책이기도 해요. 사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채널에서 깊게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담겨있는 무가치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주 다양한 그 무가치감을 줄이는 방법 중에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가치감에 대해서 작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가 흔들린 경험의 반복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는 감각과 생각. 작가는 이 무가치감 때문에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이 고통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너무나 소심한 성격을 갖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이 무심코한 호의에 나 혼자 커다란 부채의식을 갖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나도 이겨내지 못할 어떤 부담감, 책임감 때문에 나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복통 같은 신체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주 극단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무가치감이 형성되는 원인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보다 무가치감을 약하게 만들고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현재 제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 건데요. 그건 바로 감정의 편향성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한번 부정적인 감정이 딱 생기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감정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언덕을 굴러내려가는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정적 감정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이유는 우리 감정의 세 가지 편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예측 편향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미래의 감정을 좀 더 과장해서 예측한다라는 게 바로 이 감정의 예측 편향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모두 똑같다고 하고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그 전에 했던 과한 불안이나 걱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감정의 예측 편향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감정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남을 거다라고 믿게 만드는 편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투사 편향인데요. 이거는 당시에 내 감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대상에게 투여한 다음에 그렇게 그 대상을 바라보는 편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나를 보고 웃으면 그게 비웃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니면은 누가 날 빤히 쳐다보면 나를 원망하는 건가, 날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내 감정에 맞게 상대방을 예측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감정의 투사 편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반추 편향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긍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떠올리고 떠올릴수록 반감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떠올리고 떠올릴수록 증폭된다 라는 게 바로 감정의 반추 편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TSD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다시 떠올리면서 그 감정이 증폭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편향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랑 몰랐을 때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편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 안에서 커져가는 이 부정적 감정이나 어떤 걱정, 근심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소한 일에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부정적 감정이 증폭되는 것 같으면은 이 세 가지 편향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이 책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그 무가치감을 아주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 릴렉스법이나 셀프 토크법처럼 당장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누구나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순간,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책이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 하나 소개해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칭찬해주자.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정화라 한다. 의미 없는 자기 위로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당신은 무가치감에서 벗어난 것이다. 거대한 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뉴멕시코가 되고 중국, 인도를 비롯한 소국들은 연방이 된 지구. 군수공장 경영자인 할아버지와 두 다리와 무공훈장을 맞바꾼 전쟁 영웅 아버지를 둔 남자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의 인내자라는 신흥 종교에 빠져 그 본부가 있는 브루클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두 다리를 잃은 바로 그 장소였어요.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의 할아버지 역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나의 이름이 쓰인 거액의 돈봉투가 그들 앞에 도착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봉투는 도착했고 그러던 어느 날 수표 대신 봉투에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누나가 사망했으니 유산 상속을 위해 브루클린 본부를 방문해달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몇 주간 고민한 끝에 결국 브루클린행 비행기표를 끊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요 작가님의 제발이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인데요. 이 소설은 이 책 한 개의 머리가 있는 방이라는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이 트리플 시리즈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한 권의 3편의 단편 소설, 그리고 소설, 에세이, 비평이라는 각기 다른 문학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시리즈다 라고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 책 역시 그 트리플 시리즈 중에 한 권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 책을 비평 부분을 토대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소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제발이라는 SF 소설이 흥미로웠던 건 짧고 굵은 이야기 안에 아주 다양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대한 권력이 만들어내는 불편한 질서, 그리고 투명할수록 불투명해지는 진실 같은 것들이 이 소설 안에 아주 잘 녹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놀랐던 건 이건 이제 SF 소설이고 가상의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지금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왠지 모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는 순간 이 SF 소설이 그냥 SF 소설이 아니라 뭔가 소름 끼치는 SF 소설로 변주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소설 말고도 이 책에 수록된 표제작 한 개의 머리가 있는 방, 그리고 조금 난해하지만 왠지 모르게 책을 읽을 때 쾌감이 느껴지는 콜드 앤 언콜드도 아주 특별한 느낌을 주는 SF 소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질감을 가진 SF 소설을 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의 짧은 SF 소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 좋아하는 거장의 문장 하나쯤이라는 책입니다. 제 영상을 혹시 작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분은 저 책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소개했던 좋아하는 철학자의 문장 하나쯤이란 책과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이번에는 철학자가 아닌 문학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책이 철학자 약 60여 명을 아주 짧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철학 메뉴판 같은 책이었다면 이번 책은 조금 다릅니다. 거장이라고 불릴 만한 위대한 작가 30명으로 인원을 반으로 줄인 대신 작가 한 명 한 명에게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어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전의 책과 똑같았습니다. 작가의 사진이 먼저 나오고 한 페이지 분량의 아주 짧은 소개가 나온 뒤에 작가의 삶과 문학에 대한 설명이 3, 4페이지 정도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작가의 작품 속 명문장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아주 반가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책인 좋아하는 철학자의 문장 하나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동양인 철학자가 하나도 없냐라고 제가 그 책을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동양 작가뿐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인 백석 그리고 이상 작가님도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작가를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주 큰 수확이었습니다. 워낙 위대한 거장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작가들이었는데요.
루살로메라든지 아니면 조르주 상드 같은 작가들은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만 처음 안 거 아니죠? 분명히. 그럼 좀 창피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시 한번 제가 그 고전 문학에 참 취약하구나 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고전을 좀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 책 안에 들어가는 그 30인의 거장을 뽑았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팬심을 담아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나 알베르 카미 정도는 들어갈 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대중적인 픽이라 뺐나 싶다가도 마크 트웨인이나 괴테 이런 사람들 들어간 거 보면 그런 것 같진 않고 해가지고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누가 들어가냐 누가 빠졌냐 이게 뭐 재밌는 토론거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이 책은 참 좋은 역할을 하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할 때도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책을 꽤나 읽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고전 문학에 입문하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이제 뭐 문학에 입문하려는 분들을 포함해서 저처럼 고전 문학이라는 매력의 세계에 이제 막 발을 내디딜 용기를 낸 사람들을 위한 아주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초반에 이 책의 어떤 목적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주 잘 드러난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 소개해드리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학에 큰 족적을 남긴 거장이라 해도 한 사람이다. 작가 한 사람과 독자 한 사람이 만나는 일은 작가가 남긴 글로써 가능하다. 여기 30명의 문호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거장을 만나는 낮은 문턱이 되기를 감히 바란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아주 따끈따끈했다가 살짝 식은 그런 신작인데요. 바로 26년 4월에 나온 게럿 카의 소설 바다에서 온 소년입니다. 이 소설은 제목처럼 정말 바다 느낌이 나는 소설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다 보면 잔잔하다가 막 갑자기 파도가 치거나 이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다가 바람 막 부는데 파도는 잔잔하게 유지되는 그런 이상한 때도 있잖아요. 이 소설도 그런 바다처럼 되게 예측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는 소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묘한 매력을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볼게요. 이 소설은 아일랜드의 작은 어촌 마을인 더니골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가 파도를 타고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통 안에는 아주 작은 갓난 아이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마을에 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서 일단 병원에서 아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마을의 어부인 엠브로즈와 그의 아내인 크리스틴이 그 바다에서 온 소년을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엠브로즈, 크리스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나온 아들 데클란 그리고 바다에서 온 소녀 이 넷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되죠. 엠브로즈와 크리스틴은 바다에서 온 소년에게 브랜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세상의 모든 형제들이 그렇듯이 브랜던과 데클란도 서로 사소한 마찰을 겪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 온 소년인 브랜던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마을에서는 그 아이를 향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소설은 도입부가 솔직히 조금 지루했습니다. 이 소설 도입부에서 이 마을 그리고 브랜던을 키우게 되는 엠브로즈와 크리스틴 그리고 크리스틴의 가족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이상했던 게 각 챕터들 새로운 챕터들이 시작될 때마다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 예를 들어서 누가 병원에 갔다 누가 뭘 샀다 아니면 누가 어디서 결혼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물론 소설이 진행되다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거치면서 지루함이 사라지고 완벽히 몰입해서 끝까지 한 번에 수르륵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왜 소설을 이렇게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완독하고 나서 혼자 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를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도입부의 지루한 부분 그리고 챕터마다 나오는 그 이상한 문장들이 결국에는 독자를 이 더니골이란 마을의 일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알아챘냐면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형편이 어려워진 엠브로즈 가족에게 몰래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소설의 화자가 우리는 그들이 그 돈을 썼으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말한 우리는 우리 마을 사람들 아니면은 이 마을 자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독자들도 알지 못하는 새에 독자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덕분인지 어느 순간부터 그 부분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나도 약간 이 우리에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느낌으로 소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책이 가족이라는 그룹을 이루는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관찰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아주 특별한 요소를 집어넣었죠. 바로 브랜던이라고 하는 가족이지만 아주 철저한 타인인 그 아이를 이 가족 안에 밀어 넣음으로써 개인이 어떻게 가족으로서 살아가는지를 더 또렷하게 그리고 더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보자면 이야기 중심의 도파민 터지는 그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설이 그렇게까지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신 내가 캐릭터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 잔잔한 감정에서 어떤 감동을 얻거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이 아마 되게 다층적인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저를 충격에 빠뜨린 책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올해 읽은 모든 책 중에서 저를 가장 즐겁게 해준, 제가 가장 좋아한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에이미 탄 작가님이 쓴 뒷마당 탐조 클럽이에요. 이 책은 그 미국의 소설가 에이미 탄 작가님이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새를 관찰하면서 쓴 에세이이자 새 관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은 작가가 새들을 관찰하면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적은 글들, 그리고 작가가 직접 그린 새 그림만 빼곡히 들어있는 책이에요. 정말 그게 답니다. 저는 새를 좋아하지도 않고요. 새를 잘 알지도 못해요. 참새는 짹짹 이거 말고는 새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 극한직업 보면은 진선규 배우님이 막 처음 통닭 만들었을 때 이거 왜 맛있어? 왜 맛있는 건데?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저도 비슷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아니 이거 왜 재밌지? 도대체 왜 재밌는 거야? 하면서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내가 도대체 이 책이 왜 재밌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한 시간 정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이게 왜 재밌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유 없이 좋아했던 시절 있잖아요. 그냥 잠자리가 있으면 잡고 싶어서 반나절을 뛰어다니고 얼굴이 타던 말던 그냥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막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떤 기분일까 싶어서 정글짐을 그냥 기어 올랐던 그런 시절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무해한 호기심과 무해한 즐거움이 이 책에서 새를 관찰하는 작가님의 모습에서 느껴졌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대리 체험했다, 대리 만족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을 들게 한 건 작가님이 그 새를 관찰하는 순수한 모습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작가님이 그린 새 그림과 그 옆에 있는 그 코멘트들, 말풍선에 있는 코멘트들일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책을 더 동화같이 만들어줬고 그걸 보는 저를 일순간 옛날 어린 시절로 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포장을 안 하더라도 이 책은 우리한테 주는 특별한 장점이 분명히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은 누구나 지나가는 새들한테 아마 관심을 가지고 애정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비둘기는 제외시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둘기를 봤는데 걔네들은 왜 안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날개를 갖고 있는데 쓰질 않는지 모르겠어. 저번에 횡단보도 걸어가는 제가 비둘기를 봤습니다. 진짜. 아무튼 이 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시선을 자연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무가 보이고 나무를 보다 보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다 보면 바람이 느껴지고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자연이 눈에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 아주 따뜻한 평화로움 같은 것을 느끼게 해줘서
그런 건 역시도 이 책을 통해 제가 얻은 긍정적인 효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쓰신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님의 글 중에 제가 엄청나게 공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책장을 덮은 뒤 독자는 다시금 주위를 둘러보게 될 것이다. 이 계절의 풀꽃은 어떤 색인지, 하늘의 새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관찰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는 법에 관한 이야기다. 네, 오늘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책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의 독서 리스트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십시오.